네, 반갑습니다. 이제 유기화학을 이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기화학을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요. 일단 유기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복습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기화학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학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일반화학이죠. 그래서 일반화학에서 이 유기화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몇 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유기화학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몇 강은 조금 복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제가 복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아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이제 저게 뭐지? 이렇게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꼭 일반화학을 조금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막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꼭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복습을 한 뭐 3강 정도에서 4강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화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공유결합과 분자 구조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과 분자 구조는 모든 화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가 화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원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그죠? 분자가 됩니다. 그럼 모인다라는 말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결합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하고 바로 뭐예요? 그런 결합을 통해서 생기는 이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를 먼저 봅시다. 복습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화학을 공부를 조금 안 한 친구들은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몇 강은. 왜냐?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일반화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원자는 핵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자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핵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하고,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어떤 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양성자의 수가 바로 뭐다? 양성자의 수가 바로 뭐다? 원자 번호다. 그리고 질량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우리가 질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많은 뭐예요? 그 원자들의 원자 번호와 질량이 어떻게 됐나요? 결정이 되게 된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원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또 중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핵을 중심으로 보는 건 아니죠. 핵은 뭘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자 번호하고 뭡니까? 질량이라는 것만 나타내고, 실제로 이 원자가 뭐예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전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 오비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아까 앞에서 봤던 뭐예요? 핵 주위에 있는 뭡니까? 전자들이 분포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뭘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막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도 되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어쨌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비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1s, 2s, 2p, 3s, 3p, 뭐 3d, 뭐 계속 올라가겠죠. 4s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오비탈에는 뭐예요? 방은 하나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s에는 몇 개 들어갈까요? 그렇죠. 2개가 들어가고요. 2s에도 2개, 2p에는 몇 개 들어갑니까?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어서 몇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6개가 들어가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요 두 번째 층,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8개의 뭡니까? 전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 거는 몇 개? 18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궤도함수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이 궤도함수를 이제 우리가 전자를 채울 때 이제 3가지 이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먼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제 s 오비탈, 뭐 p 오비탈, d 오비탈, 뭐 f 오비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기화학에서는 무슨 오비탈하고 무슨 오비탈만 필요하느냐?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만 있으면 유기화학은 거의 다 설명이 돼요. 98% 정도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는 할게요. 유기화학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유기학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s오비탈의 궤도함수와 p오비탈의 궤도함수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s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에요? 구형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몇 개가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가 존재하죠. p오비탈의 경우는 뭐예요? 대략 아령 모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아령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뭘 가지게 됩니까? 방향성을 가지죠. 그래서 X, Y, Z에 뭐예요? 세 가지의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 개의 뭐가 나와요? 오비탈이 나오고, 여기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6개가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 D 오비탈은 몇 개 있습니까?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몇 개 있어요. 그렇죠. 5개가 존재하죠. 어떤 모양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바람개비 모양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물론, 100% 바람개비는 아니죠. 혹시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혹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일반화학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오비탈에 우리가 전자를 넣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방금 조금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축조 원리라는 게 있고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들의 정의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조금 쓰긴 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광범위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봅시다. 축조원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축조원리라는 것은 뭐냐? 항상 전자는 어디서부터 채워진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수소가 먼저 채워지고요. 그 다음 뭐가 채워집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가 채워지고, 헬륨에는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2개가 채워지고, 만약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리튬이 있으면 몇 개가 채워질까요? 3개가 채워지기 때문에 밑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하나 더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져 나가는 게 무슨 원리다? 축조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냐? 이제 탄소부터 봅시다. 탄소가 몇 개가 들어가게 됐느냐? 몇 개 들어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6번째의 전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짓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짝을 안 짓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 놓았듯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유리하냐? 어떤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짝을 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이제 훈트의 규칙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훈트의 규칙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뭡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들어갈 때 이렇게 뭡니까?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짝을 짓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전 형태로. 그러니까 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파울리 베타 원리고. 그래서 헬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짝을 지을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역전되어서 한 개는 위에 방향, 한 개는 아래 방향. 이거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고, 훈트의 규칙은 뭡니까? 바로 이 탄소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짝을 짓지 않고 이렇게 홀 전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훈트의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7번인 질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8번의 산소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채워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원리를 제가 좀 이야기를 이제 우리 이제 인간 생활에서 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축조 원리는 어쨌든 가장 낮은 데부터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버스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조금 이제 여유도 부리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편안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축조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갈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버스를 합시다. 이제 광역버스, 제가 이제 광역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역버스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광역버스가 있다. 그럼 어떤 버스를 타나요? 여러분 가는 곳에 가장 어떤 버스? 빠른 버스를 타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버스가 왔어요. 지금 안 타고 1시간 뒤가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굴 기다리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원리다? 축조 원리입니다. 가장 낮은 데부터, 가장 빠른 데부터 채워진다.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하고 훈트의 규칙은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가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가요? 제일 처음 하는 일.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뭡니까? 카드를 대는 일이죠. 카드를 어디에 대야 돼요? 이제 요금을 내야 되니까 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훈트의 규칙과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버스를 딱 타는 순간 뭐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광역버스를 탔다. 제가 왜 광역버스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제 일반 시내버스는 좀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아, 비어있는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두 자리가 다 비어있는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래서 타는 사람들마다 다 그 자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앉습니다.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같이 앉는 경우는 없죠. 물론 이제 친구면 같이 앉겠죠. 근데 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무슨 규칙이냐? 훈트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훈트의 규칙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같은 뭐예요? 같은 시간대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찼어요. 이제 질소가 되게 되면 이제 다 차게 되죠. 비어있는 자리가. 이제 산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소가 되는 입장의 사람은 딱 타는 순간 어때요?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자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무 자리나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뭘 지어야 되나요? 그죠? 짝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짝을 지을 때 그 짝을 짓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볼까요? 나를 쳐다보면서 내한테 이리 오세요. 보고 있을까? 아니죠. 다들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옆에 앉기를 조금 이제 싫어하면서 창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깥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앉았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앉으면 같이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까요? 안 그렇죠. 맞죠?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을 겁니다. 창 쪽에 앉은 사람은 당연히 바깥쪽을 볼 거고, 이제 복도 쪽에 앉은 사람은 복도 쪽을 보겠죠. 좀 이제 시선이 어중간하겠지만. 바로 그게 뭐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비어있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다? 그럼 어떨까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겠죠. 왜냐? 버스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이제 학생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학생이, 물론 이제 남학생이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학생인 경우 뭐라고 할까요? 괜히 저를 이상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괜히 자기 옆에 와서 앉는 것은 무슨 이제 뭐 흑심이 있어서 앉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오해를 사기 싫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비어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훈트의 규칙.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버스를 탈 일이 있다. 그럼 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세요. 아, 지금 버스가 오네? 아, 축적 원리구나. 두 번째, 대구 올라갔습니다. 어디 앉을까? 비어 있는 자리를 찾자? 훈트의 규칙. 비어 있는 자리가 없구나. 아무나 옆에 앉아야겠구나. 앉고는 서로 대화 안 하고 눈 안 맞춰주신다. 무슨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합. 이 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이제 생각이 들게 됐냐면, 원자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원자라는 건 있긴 있는데 원자 상태로 항상 존재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존재하더라? 그죠?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다? 정의가 뭐냐? 결합은 왜? 안정한 배열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한 배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떨 때 묻느냐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고 어떤 점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이야기가. 결혼하면 어때요? 가정이 안정이 되어서 좋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정일은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돌보고, 아이들도 이제 양육하고, 자기는 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이제 열심히 나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개념하고 이 분자들의 결합하는 개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도 바로 뭐 때문이다? 이런 안정한 배열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안정한 배열이 어떤 게 안정한 거냐?
어떤 게 가능한 거냐? 어떤 기체예요? 그렇죠? 영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입니다. 영족 기체 또는 뭐 18족 기체라고 하죠. 18족 기체. 그래서 이 영족 기체의 배열을 가지는 규칙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하느냐? 이 옥테트 룰이라고 하고 이제 뭐 한글로 이야기하면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8전자가 될 수도 있고 18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18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기화학적인 개념에서는 8전자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전자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탄소든 어떤 뭐 산소든 어떤 원소들이 각각 몇 개예요?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면 무슨 기체를 만족합니까? 체외각 전자가 8개를 가지게 되면 영족 기체를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족 기체를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을 뭐예요? 8전자 규칙이라고 하고, 이 규칙을 이제 가지고 결합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하고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기화학에서는 주로 어떤 결합을 많이 다루게 되느냐? 공유 결합을 많이 다루게 돼요. 공유 결합을 많이 다루게 되고, 이온 결합의 경우는 뭐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도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 결합 봅시다. 이온 결합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그렇죠? 이 전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가 완전히 뭐예요? 옮겨져 생기죠. 옮겨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이온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인력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NaCl을 봅시다. NaCl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NA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NA고요. 이게 NA라고 합시다. NA고 NA고 요게 이제 Cl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NA에서 전자가 하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되겠죠. 반대로 Cl의 경우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전자가 여기는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는 아니죠. 아닌데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Na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거의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온 결합은 전자를 일단은 주고받는 역할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뭘 띄고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고, 이거는 뭘 띄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인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온 결합입니다. 뭐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뭐 이제 이온 결합을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드라마상에서 보통 이제 결혼하는 방법이 이온 결합들이 좀 많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뭐 드라마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엄청나게 뭐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뭐 재벌집이에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엄청나게 못 사는 집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여자 주인공을 좋아서 이제 사귀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항상 드라마에서는 우리 이제 여자 주인공이 또는 이제 뭐 남자 주인공이든 어쨌든 못 사는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보통? 결혼 안 한다고 하죠 보통 드라마상에서. 왜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할 건데. 어쨌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어때요?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이 사람을 어쨌든 자기의 배우자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안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부분 그 여자 주인공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물질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집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와주면서 대신 너 나하고 결혼을 하자. 그럼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죠. 뭐 그 이후 이야기는 뭐 이제 뭐 드라마의 상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는 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해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주게 되는 거죠. 뭐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뭐 물질을 주게 되든지 또는 뭐 빚을 탕감시켜 주든지 어떤 죄를 없애주든지 뭐 이런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맞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이온 결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제가 뭐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이온결합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이온결합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무슨 결합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유결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유결합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온결합의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을 봅시다. 일단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공유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전자를 내놓는 겁니다. 헛전자.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를 내놓는, 한 개짜리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우는 결합이 두 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되면 전자를 두 개씩 내어놓잖아요. 그럼 그거는 쌍으로 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쌍으로 내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홀수로 된 거, 하나로 된 것을 두 개를 내어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두 개를 내놓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 내어놔서 서로 두 개를 가지고 전자 뭐를 만들어요? 그렇죠? 쌍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다?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결혼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좀 어때요? 서로 뭐 이제 옛날에는 뭐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뭐 이제 가전제품을 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반씩 내자는 거죠. 반반씩 내어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집도 사고 뭐 혼수도 사고 다 사자.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분자들의 공유결합을 나타낼 때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족기체를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족기체죠.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또는 뭐 18족 기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영족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알아야 되냐면, 체외곽 전자의 개수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체외곽 전자의 개수는 뭘 여러분이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주기율표에 있는 뭐예요? 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물론 저는 여기 1, 2, 3, 4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1, 뭐 A, 2A, 3A 이렇게 나가죠. 또는 요거는 1족, 2족, 요거는 13족이 되죠. 실제로는 주기율표에 보게 되면 14족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제 그룹을 잘 보시고, 이 그룹에 있는 뭐예요?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족에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체외곽 전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체외곽 전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공유결합을 할 때 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족기체의 배치를 맞출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봅시다. 탄소의 경우는 몇 족이에요? 그죠? 4족이란 말이에요. 4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체외곽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개 찍어주면 되고요. 질소의 경우는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5개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하나씩 찍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곳에나 찍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밑에 있는 규소, 뭐 게르마늄 다 어떻단 말이에요? 체외곽 전자는 4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언제 이야기하는 거냐? 유기화학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인의 경우도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인데 물론 5개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유기학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학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F라든지 CL이라든지 B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7개씩 존재를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것들을 막 열심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억을 할 거는 뭐냐? 기억할 거는 몇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할로젠들. 요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쵸? I가 있죠, I가 있는데, 이 할로젠들. 요런 원소들, 요 원소들만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우기 쉽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하면, 그럼 결합을 몇 개 할 거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딱 보시면, 체외곽 전자를 찍게 되면, 반대로 뭘 할 수 있냐면 결합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은 몇 개 정도까지가 가능하냐면 4개까지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유기화학 부분에서는. 그러면 결합을 한 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결합을 한 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자가 하나 부족하면 결합을 한 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탄소를 봅시다. 탄소는 몇 개 결합할 수 있느냐? 탄소는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2p2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활성 기체인 영족 기체인 네온으로 가려고 하면 1s2, 2s2, 2p6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몇 개? 그쵸? 4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하면 탄소의 경우는 몇 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요 밑에 그림으로 해놨는데 수소의 경우는 하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수소는 몇 개 있어요. 원래는 수소가 점이 그렇죠. 하나가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는 영족 기체를 만드는 경우는 전자 몇 개만 필요합니까? 하나만 필요하죠. 왜냐하면 헬륨의 경우가 전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합이 하나 될 수 있고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할로젠 원소들은 다 뭡니까? 여기 전자가 다 하나씩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려면 영족 기체가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여기 아시겠죠? 이렇게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합은 하나 할 수 있다. 산소의 경우는 몇 개 있었습니까? 그렇죠. 6개 존재했어요. 6개 존재했으니까 2개가 부족하죠. 전자가. 그러니까 결합이 몇 개? 2개까지 가능한 거고 질소의 경우는 5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자가 맞죠? 결합이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합니다. 탄소의 경우는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합이 4개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따져봅시다. 사람은 손이 몇 개 있습니까? 그죠? 손이 2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을 잡든지 왼손을 잡든지. 물론 이제 발을 사용해도 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비어있는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의 경우는 비어있는 곳이 몇 개나 있어요. 4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l2를 한번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 나왔는데 Cl2를 보시면 Cl하고 Cl의 경우는 결합 전자를 몇 개씩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씩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 하나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서로 뭘 해주면 됩니까? 서로 공동으로 가지고 있면 됩니다. 공동으로 전자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8개가 되겠죠. 이렇게 가지게 되면 실제로 여기 있는 전자는 다른 전자죠.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쳐놓은 전자는 왼쪽에 CL일 거고 X로 친 거는 오른쪽에 CL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원 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요 부분이 뭘 가지게 됩니까? 교집합 형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8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보통 나타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합되어 있다. 이 공유결합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유결합이 참 오묘합니다. 공유결합이 어떻게 보면 이 결합의 마술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냐면 실제로 보세요. 왼쪽 CL이나 오른쪽 CL 그러니까 각자의 CL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몇 개씩 존재하는 겁니까? 7개씩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총 전자는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몇 개씩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14개를 가지고. 꼭 8개씩 가진 것.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16개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제가 예를 조금 이제 들면,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부터 좀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사게 되면, 보통 이제 내가 돈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내서 집을 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집 샀을 때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보통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쨌든 공동 명의로 했지만, 내 집입니까? 내 집이 아닙니까? 내 집 맞죠? 내 와이프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와이프의 집 맞죠?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너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느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있다고 하겠죠. 저희 집사람한테도 다른 분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집과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된 집이 2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참 부자네. 집이 2채나 있네. 하지만 실제로는 집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하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결합의 마술이에요. 하나인데 꼭 몇 개처럼 보이게끔 지금 2개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제가 이제 물에 대한 결합인데요. 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결론만 적어 놨는데
봅시다. 산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나요? 두 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수소의 경우는 이제 결합을 하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산소의 입장에서는 수소 두 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몇 개처럼? 8개처럼 보이게 되고, 옥테트룰을 만족하게 되고, 수소의 경우는 2개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소나 뭐 앞에 염소나 보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게 있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자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름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결합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고립전자쌍 또는 비공유전자쌍. 이게 결합전자쌍 또는 이제 공유전자쌍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고립전자쌍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두 개를 좀 혼돈해서 쓸 때도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이 결합전자쌍도 아주 중요합니다. 결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고립전자쌍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고립전자쌍들이 참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전자쌍이 있느냐 없느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제가 루이스 구조라는 것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아까 물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리게 되는데, 그럼 이런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올바른 분자의 골격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H2O, 아까 앞에서 지금 봤는데 H2O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H2O가 연결되어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H, O.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순서대로 되니까 H2O니까 H 두 개, O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른다. CO2를 한번 봅시다. CO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O2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COO가 될 수도 있고, 또는 OCO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원리가 나와요. 일단 이 원리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수소입니다. 수소의 경우는 항상 어디 온다? 그렇죠. 말단에 옵니다. 수소는 항상 말단에 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거는 안 되겠죠.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는 안 된다. 왜? 요거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될 거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말단 위치에는 전기 음성도가 어떤 거? 큰 원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CO2를 봅시다. CO2의 경우는 COO가 되냐, OCO가 되느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OCO가 된다는 거죠. 왜? 이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어떻기 때문에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일단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분자에 있는 각 원자들의 체외곽 전자수를 모두 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체외곽 전자를 모두 더한다.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한 전자들의 총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아까 앞에서 그렸던 거 조금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CO2를 한번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C가 중간에 있고 O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체외곽 전자수 모두를 더해보자 말이에요. 산소는 원래 몇 개 갖고 있나요? 그렇죠. 6개 갖고 있죠. 그러니까 6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가 될 겁니다. 2개가 있으니까. 그럼 몇 개가 되나요? 12개가 되겠죠? 탄소의 경우는 몇 개 있나요? 그렇죠.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2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6개가 됩니다. 됐죠? 일단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일단 CO2는 몇 개 지금 갖고 있다? 총 16개 갖고 있다. 됐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자들을 이제 원자에 어떻게 해주냐?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배분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전자계를 만족하도록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의 경우는 몇 개입니까? 당 2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뺀 것도 있는데 지금 아까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16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처음 할 일은 이 원자들끼리 먼저 결합하는 선을 하나씩 그어주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를 몇 개를 씁니까? 그렇죠. 4개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4개. 그럼 4개를 썼어요. 그럼 몇 개 남습니까? 그렇죠. 몇 개 남아요? 2개가 남습니다. 그럼 이 12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점을 찍어줍니다. 어디서부터 점을 찍어줘야 되느냐? 바깥에 있는 원소들부터 8전자기를 맞추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 2개 있으니까 산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어주면 몇 개 돼요? 그렇죠. 8개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어도 되면 총 몇 개의 전자를 쓰게 됩니까? 그렇죠. 12개를 다 쓰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전자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만약에 8전자계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8전자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단 원자에 있는 거예요. 얘 있는 뭐예요? 고립 전자쌍을 어떻게 한다? 이 중심 원자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만듭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봅시다.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그렸던 거 다시 여기 그릴게요. 지금 3번까지 해보니까 전자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릴 전자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소의 경우는 더 이상 뭐예요? 8전자계가 뭡니까? 만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중간에 있는 탄소죠. 탄소의 경우는 몇 개의 전자밖에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결합전자, 여기 있는 결합전자. 총 몇 개? 그렇죠.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8개를 맞춰야 되는데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단에 있는 원자에 있는 고립전자쌍을 중심 원자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바로 또 공유결합, 다중결합의 뭐냐? 또 마술입니다. 봅시다. 여기 있는 전자 2개를 어떻게 하자? 이쪽으로 옮기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림이. 그럼 여기가 결합이 2개가 되고요. 이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산소 입장에서는 그대로 몇 개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8개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탄소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는 4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곳을 옮기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여기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 다시 한번 뭐예요? 산소 입장에서 몇 개? 8개. 산소 입장에서 8개. 탄소 입장에서도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는 뭐예요? 공유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CO2는 어떻게 생겼단 말이에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결합이 몇 개 있는? 2개 있는 이중결합 형태로 존재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이유가 유기학의 경우는 우리가 쓰는 원자들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들 몇 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학 때는 좀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때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제 이야기 하면서도 뭐 아는 내용들인데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못한 친구들은 이제 이 이야기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기화학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한번 이제 루이스 구조 NO3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NO3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NO3의 골격 구조를 보면 NO3이기 때문에 N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O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입니다. NO3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예요? 전자가 하나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를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보시면 전자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 질소의 전자 몇 개예요? 5개죠. 그렇죠. 산소에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짜리가 3개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뭐가 들어가요? 하나가. 플러스 1이라는 값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바로 저 마이너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가 하면 뭐예요? 이 원자들의 전자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나 더 더해줘야 됩니다.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 24개가 됩니다. 됐죠? 이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하나, 둘, 3개. 선 3개 긋고 여기에 점 뭐예요? 6개씩 찍어주게 되면 총 이런 그림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면 24개를 다 쓰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이 질소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한쪽에 하나를 내리죠. 뭐 왼쪽에 내리든 오른쪽에 내리든 관계없이 내리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NO3의 경우는 어떤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의 이제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NO3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NO3가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꼭 여기 걸 내려야 됩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여기 꼭 내려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그럼 여기 걸 내려야 되나요? 여기 걸 내리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그림이?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요런 그림이 그려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거는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명 이제 공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공명의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명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1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뭐다? 이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릴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일단 먼저 기억을 잘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이 공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해서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시간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